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네요. 네,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오늘부터 ARS 전화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투표율만 쳐도 이미 47.5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ARS 투표까지 합친 누적 투표율은 52.10%라고 전해졌고요. 예.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인단이 83만 7천 명으로 불어났지만 높은 투표 열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기현 후보는 준비된 조직표의 위력이라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으로 핫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 투표율은 집계하지 않아서 어느 쪽의 지지층이 투표 열기가 높은지 이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렇게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4명의 후보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특별히 침묵하던 다수 당원들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 결선 투표에 자신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연결합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많이 바쁘시죠, 후보님? 안 바쁘면 곤란하죠. 자, 오늘 그 전당대 이틀 남겨두시고 후보님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네.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선거 개입 관련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셨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신 겁니까? 지금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있는 행정관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할 테니까 거기에 김기현 후보 지지하고 안철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려달라는 그게 녹취가 돼서 지금 여러 방송국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마포 대통령실 방문 폭방, 삼각지 용산 단톡방 뭐 이렇게 나뉜다고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게 무슨 법법 행위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정치 중립 위반이다, 범법 행위라는 입장이신 거죠? 당연하죠. 사실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인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예. 그리고 또 법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공무원 여러 가지 또 법에도 위반됩니다. 사실 국가공무원법의 그 65조를 보면은 공무원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에 위배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뭐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여러 곳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전당대회는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공직이 아닌 당직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2년형을 받은 것도 예. 당내 경선이었습니다. 당내 경선이었다? 네.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관련해서 결국은 2년형을 받으셨죠.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네. 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안 후보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슨 문제냐,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닌가 싶다. 그 단톡방이 있었던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불법이냐, 구체적으로 더 묻고 있거든요. 뭐 단톡방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죠. 거기다가 김기현 후보 지지하고 저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선거운동 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예. 뭐 선거운동을 레토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지금 뭐가 문제냐고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후보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입장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벌써 지금 당원들이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그 언론에는 보도 안 된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보도 안 된 다른 사항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가능하면은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그 무언가가 있는데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조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후보님 측 캠프에서 혹은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후보님은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피해 의식인가 이렇게 또 최근에 말씀을 하시고 유난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랄까요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를 두고 막판에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어떤 선거에 나가면 예를 들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말이 안 되죠. 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정무수석이었단 말을 말이죠. 행정부에서 입법부 정당에 할 수는 없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도 저는 나름대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 그때는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전직 그 대표 간의 갈등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한참 공세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당대표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참았다.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지금은 보자보자니 너무 심각해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증언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후보님이 또 관련해서 비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헌법 위반 사항이다. 네, 이걸 그대로 두면 그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녹취록이 있는 겁니까, 후보님? 녹취록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녹취록이 다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또 다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럼 이틀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폭로될 내용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제 옆에 김종혁 또 비대위원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두 분인데 함께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는 녹취록이 다수 있다는 후보님의 말씀이 귀에 좀 꽂혔는데요. 새로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좀 유사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좀 녹아져 있는 녹취다라고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좀 이해해도 되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등장하는 네, 행정관이 아하. 이제 그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바일 투표율만 지금 47.5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님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뭐 결국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침묵하던 다수가 결국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당내 사실 축제가 돼야 되고 당원의 축제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게 편가르기, 줄 세우기, 그다음에 부당한 선거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제가 이제 저도 당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직표는 25%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0%인데 이게 조직 동원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해보신 분이죠. 이게 최종적으로 몇 %까지 투표율이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중간 결과고요. 예, 모바일 투표율만 그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53.13%로 끝났습니다. 53.13%. 13%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게 대선인데 그때가 63%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까지 진행이 되면 대선 때와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는 뭐 거의 대선에 버금가는 그런 당원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이 전 대표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35%에 30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대선 때도 50만 명 정도였는데 당원이 지금은 3만 명. 84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그 말이 참 놀라운 거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까요, 후보님? 저는 저와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가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가야 된다고 본다. 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누가 정말 내년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인지를 이제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들어보면 2위는 천하람 후보가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주위에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후보님 희망사항이죠. 이준석 전 대표의 희망사항입니까? 예, 저는 오히려 천하람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도덕성이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결선 투표 가면 다 저를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갈 표는 없다,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 거기다가 저는 개혁성이나 도덕성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를 들면 저만이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3선 의원인데요. 예. 특히 강북에서 저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저는 3번 모두 최소 20%에서 30%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나 2030 고정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서 유일한 의원이라는 그 장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저 여러 분야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의사에다가 IT 전문가에다가 경영자에다가 교수에다가 정치인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두 다 업적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신세진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천 파동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것이다. 실력 공천, 이기는 공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후보님, 저 비대위원 김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선거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아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선거 운동이 다 끝났으니까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내가 굉장히 잘했어라고 좀 만족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제가 잘한 거는 그렇게 눈에는 안 띕니다. 나름대로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했던 그거 하나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체력도 워낙 또 좋아서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 3시간대로 뛰는 사람이다 보니 대단하세요. 남들보다 잠 적게 자면서 열심히 합니다. 안 후보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후반부에 계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황교안 후보가 주로 많이 공격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책이랄까 비전이랄까 미래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비판을 하시고 그것은 사실은 후보님들뿐만이 아니라 비대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은 황교안 후보에게 맡겨두시고 혹시 안 후보님은 그런 미래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로 좀 매진하셨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으십니다. 원래 계획은 저는 미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원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게 됐고요. 그나마 그래도 도중에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들을 저 나름대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세 후보 모두에게 또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 추가 질문 같이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결선 투표를 예상하고 계시다고 이제 예측을 해주셨는데 후보님은 지금 당연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갈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에 하나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가게 된다면 천하람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십니까?
저는 만에 하나도 가능성이 아. 없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의 100% 확률로 저는 저 결선 결선 투표 간다.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100%는 좀 심했나? 99%로 꽂히겠습니다. 그 99%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요. 하나만 더 여쭈면 그 국민의힘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씨 작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렵에 엄석대에 비유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후보는 제가 보기엔 엄석대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엄석대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지금 현재 당내 경선 중이니까 예. 이제 당외 인사는 예외로 하고요. 예. 당내를 보자면 저는 단일화를 폄훼하는 세력이 엄석대라고 봅니다. 사실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불공정하게 정말 폭력적으로 반 친구들 억압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게 엄석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대선 때 단일화로 함께 승리를 만든 동지들이고 함께 이렇게 어깨를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단일화 폄훼 세력을 저는 엄석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 후보님이 유난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적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위치가 다르니까요. 예. 아무튼 근데 그래서 예. 그때 그 사진도 그 당시에 서로 후보 때 사진을 썼었고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그 글도 다 그 당시 그때 일을 그대로 쓴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또 같은 동급으로 났다.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지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대표의 입장으로서 당에 더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아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가적인 법적 조치 이미 이제 당원 한 분이 고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 후보님께서도 직접 어떠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캠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캠프 차원에서. 네. 그러면 오늘까지 나오지 않으면 내일 캠프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내일까지 지켜봐야죠. 지켜보시고. 예, 저 사실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정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자, 안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자, 높은 투표율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 분씩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으로. 아니 그건 뭐 각자가 다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예.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글쎄요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장윤 변호사. 최소한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시는 분한테도 뭐 조직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안 후보와 동일하게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표는 25%를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조직표라고 하는 그 25%도 한 줄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당원들이. 1번, 2번, 3번, 4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수치를 훨씬 넘는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반란표라고 봐야 되고 반란표. 그 반란표라는 것이 이를테면 김기현 후보에게 갈까? 저는 그 가능성보단 이른바 안철수, 천하람 아니면 황교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반란표라는 것은 봅니다. 대통령실의 뜻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반란이다. 저는 그 성격도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자, 좀 김종혁 제가 비대위. 글쎄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라서 어떤 중립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세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의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 예.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이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이 사태는 결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 공감대가 구조가 있다? 굉장히 넓고 광범하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변호사님 얘기도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반발해서 뭐 반란 표라는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네. 그 정반대로 음.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당을 추스리기 위한 내 의사를 표시해야겠다라는 음. 그런 의지도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준석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르다. 음.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가 정리해 주세요. 두 분의 가족이 예. 장에 갔다 와서 예. 그 검은 비닐을 들고 집에 들어오면 예. 그 비닐이 굉장히 불룩하더라도 아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것이 원론적인 저의 답변입니다. 아, 갑자기 잘 머릿속에 모르겠다는 말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시네. 예, 김수인 평론가 준비한 다음 소식.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를 받은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의 원고 총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도 이 재단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을 하는데 포스코 등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개가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는 빠져 있는 방안입니다. 박진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일본 쪽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에서는 한국의 전경련과 함께 가칭 미래청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는 직접 연관은 없는 기금이고요. 예.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그런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의원의 질문을 오늘 국회에서 받았는데요. 예.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조율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근데 오늘 한국 정부가 밝힌 바로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차의 철회는 아니고 잠정 중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이게 정부 간의 얘기고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죠. 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금 기여가 없다는 점, 한일 경제단체의 기금도 강제동원과 무관하다는 점, 일본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의사를 밝히더라도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인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외교부 앞에서 굴욕 회교 항의 시위에 나섰고요.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일부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배상금 수령 거부 시 정부가 채권자 동의 없이 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각에서 3.1절 기념사, 대통령의 기념사 이어서 이 해법까지 여러 가지 좀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피해자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정부로서는 또 미래로 가자라는 그 틀 속에서 좀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 얘기 잘못하면 굉장히 민족 감정이나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객관적인 사실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우리 쪽에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야,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니들이 왜 그걸 안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만 대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최고법원이라는 이름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내신 한국에다 소송을 내신 이분들이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 최고법원에 소송을 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판결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와서 그 다음에 소송을 냈는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걸 질질 미루다가 김능환 대법관이 퇴임하기 몇 달 전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린다라면서 그것을 개인 배상으로 해라.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해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고 일본 정부는 일본 최고법원에 따라야 되는데 똑같은 사안에서 두 개의 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따지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거기서 조약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미국의 시민이 징용에 끌려갔던 시민이 소송을 낸 게 있어요. 예. 거기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와 독일의 경우도 폴란드의 시민들이 독일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냈다 패소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전범에 대해서 전쟁이 치러진 그런 국가들 간에 있어서는 협약이 맺어지면 그것을로 가름하지 다른 더 이상의 뭐랄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 판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재판소가 영 다른 판결을 내린 다음에 한국의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럼 일본의 그 재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예. 그러면서 양국의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 혹은 오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그대로 질질 끌면서 그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예. 윤석열 정부가 이 결단을 내린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일단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권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왜 청구권 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느냐. 그 당시에요. 청구권 협정이 있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 뭐 개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과가 있었느냐, 개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역사적인 사죄가 있었느냐, 일본 정부 이중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물론 사죄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65년 청구권 협약에 사죄의 의미가 녹아져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강대국에는 사과합니다. 배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강제징용 노역자들에 대해서는 배상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런 전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대신 변상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저는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물론 여러 비판이 있지만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대전제에는 이론은 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국면을 풀 필요도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미래로 나아가는 계단을 마련하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의 어떤 비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보다 더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김정익 PD. 아까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그건 제가 말을 실수를 한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는 게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실제로 3억 불 그 무상 그리고 2억 불 유상의 어떤 그 돈을 지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포스코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개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당시에 우리 한일 협약서
협약서를 맺으면서는 우리가 다 정부가 껴안기로 그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정부에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적은 액수의 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징용 피해자들에게.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피해자들은 왜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으면 경제 개발의 성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으면 이제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민족 감정이라든가 반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과 얽매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일본이 돈을 지급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한 거의 70년, 80년, 90년 전에 그 당사자들은 지금 피해자들이 몇 분이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살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가해자라는 사람들도 당시의 가해자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몇 분이 남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계속 우리가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계속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예. 한다고 했는데 음흠. 왜 사과를 안 했다고 계속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냉정하게 양국 관계가 냉정하게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마무리 네, 듣고. 저는 사과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단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이랬다는 거죠.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짚어주셨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민당 의원이. 반성과 사과 총리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말 못하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라고 현재 진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요 얘기 좀 잠깐 짚겠습니다. 자,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는 현행 일주,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현재 연장근로 총량은 일주일 단위에서 12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에서 선택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 근로 총량은 단축하게 되는데요. 월 단위인 경우는 5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하고요. 분기로 잡으면 140시간, 반기일 경우는 250시간,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 이렇게 됩니다. 예, 이번 방안은 이제 일주일 노동시간 64시간 이내의 경우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도 있죠. 네, 연장 근로시간 포함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로 한다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쓰는 그 정도 선에서 철야 근무도 가능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1시간의 총 근로시간인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 64시간을 몰아서 쓰면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사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이상은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발병과 관련이 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연속 휴식제가 없더라도 주 64시간 상한으로 건강권이 보호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 일단은 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 기업들 입장에서 좀 일시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개편 방향은 갈 것이다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희 비대위원부터. 저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선의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법이 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법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2년 지나면 다 해고를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열사 대표를 있으면서 그걸 봤는데 비정규직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2년 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떠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 인원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결혼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마다 무더기로 다 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비정규직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인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52시간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법안들 뭐 비정규직을 위한다 무슨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법안들 자체가 그것이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인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 주 단위로 12시간 총량을 정한 거는요. 주 52시간이죠. 예, 주 그래서. 52시간이기도 하고 집중 근로를 할 때 사실 심장에 미치는 무슨 영향 이런 어떤 건강 지표들도 있지만 상당히 이 해당 근로자한테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력 근로제를 운영하면서도 딱 주 단위로 끊었던 이유는 너무나 그 집중적으로 노동을 했을 때 사망하는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선적인 의미에서 주 단위로 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몇 시간을 사흘 연속 밤샘 근무를 사용자가 근로자가 본인이 합의했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 건강한 노동권 어떤 원칙에는 상당히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시키기엔 좋은 제도다. 그렇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노동 관련 네. 이슈 이때 노동계는 반대 분위기이고 또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정부에서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이게 탄력 근로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64시간을 몇 주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논쟁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일단은 제도라는 것 여러 가지 또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가능성 열고 일단 노동자 입장도 잘 들어보면서 해법을 찾아야겠네요.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